국토교통부가 예고했던 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재건축 판정 여부에 결정적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종전 50%에서 30%로 줄였습니다. 최근 김포 지역에서 협동조합 아파트인 민간 임대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아파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상인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웠던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유정복 시장도 정확한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했던 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네, 종전까지는 재건축 판정 여부에 결정적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였는데요. 30%로 줄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구조 안정성 평가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재건축이 크게 위축됐다며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구조안전 평가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합은 60%로 높이겠습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을 각각 30%로 늘렸습니다. 부족한 주차장과 층간소음, 낡은 난방 설비와 전기 소방 시설 등 현실적인 생활환경 평가 비중이 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내리는 재건축 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55점 이상이면 유지 보수, 그 사이일 경우 시기 조정이 가능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조건부 재건축 점수 구간을 45점에서 55점으로 줄여 45점 이하까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일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간 안전진단 기관의 판단을 거쳐 올라온 평가 전부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 대부분이 고시 개정 사항이라 12월 고시 개정 후 1월 중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해온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김포에서 문제가 된 민간 임대 아파트는 협동조합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 아파트, 이점만 보고 접근했다가는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양면이 있습니다. 네, 협동조합 아파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 화상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협동조합 아파트 좀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일단 협동조합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모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꾸린 자율 조직입니다. 조합원은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돼 이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은 금융이나 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아파트 입주 희망자는 조합원이 돼 법인의 투자금을 내고 아파트 건설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 집을 내가 짓는 겁니다. 네, 사업에 양면이 있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사업 방식의 특성상 조합원들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자격 제한도 크지 않아 입주 문턱이 낮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실패했을 때는 조합원에게 경제적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측면이 많아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도 비교가 되는데 임대아파트라는 이름처럼 일정 기간 살아보고 분양으로 전환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인 부분이나 제재 규정은 없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협동조합 기본법과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을 따릅니다.
법에서는 조합을 꾸리기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합원 모집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특히 지난 2021년 개정된 법 시행령을 보면 이런 제재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먼저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이미 수립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 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다면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김포에서 추진되는 민간 임대 아파트 사례를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로 좀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추진되는 곳을 보면 자연 녹지 지역,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법을 적용해 보면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 겁니다. 이 대행업체 계획으로만 보면 일단 조합원 모집 이후에 토지 용도를 바꾸겠다는 건데 법에서는 토지 용도가 맞는 경우에만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업체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기인 모집이란 걸 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까? 민간임대 아파트의 경우 조합 설립 전 창립준비위원회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는 시행 주체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발기인입니다.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발기인은 조합원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현행법에서는 발기인 모집까지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기인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조합을 설립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포시는 해당 사업을 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조합원 모집 정황이 드러나는 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일반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내용을 알고 접근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혹시 모를 피해를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이 내용은 주택 관련 부서 담당자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이 지금 그 아파트가 가능한 그 용도 지역으로 일단 변경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자가 과연 그 토지를 확보를 했는지, 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한 것을 확인된 이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그 사업자들, 그다음에 홍보하는 사람들의 그 말만 듣고 이렇게 가입을 결정을 해가지고 향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소비자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단순히 임대 아파트가 저렴하게 나왔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협동조합 아파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관할 행정기관 부서에 조합 가입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협동조합 아파트 눈여겨보신 분들 오늘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거리 곳곳에 시민들로 가득했던 풍경, 올해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경기도 골목 상점가 연합회 이호준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연말을 맞아 뭐 예전만큼은 아직 아니겠지만 상점가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하반기부터 이제 3고 현상이라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경제들이 지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실은 뭐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빚을 내지 않는 사람, 빚을 갚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행에 갚아야 될 빚이 많아지니까 골목 상권에 쓰이는 돈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상인분들 모두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골목에 돈이 돌지 않는 것 같다.
소위 돈맥 경화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지금 다들 좀 어려워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민생 경제가 어려워져서 지금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해가 지나도 풀리지 않는 어려움에 이 상인분들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연말 특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는 손님마저 지금 잘 찾아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매출이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매출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경제 전반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 지금 골목 경제도 지금 뭔가 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골목 상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부천시가 어떤 방안들을 좀 우선적으로 마련을 해줬으면 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로 손과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함께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좀 대책을 함께 세우는 게 일단은 먼저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카페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지역 카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카페는 이 경제 전반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제 무기인데요. 상인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코로나 19를 우리가 지나면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이용하는 이제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 주변의 골목 상권에서의 소비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 카페만이 골목 상권에서 쓰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어떤 인입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골목 경제 여러 이제 공동체들이 있는데 이 골목 경제 상인회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게 할 것인가. 즉 우리 지역에 있는 상인 거리를 뭐 문화관광형이나 아니면은 뭐 특화거리나 이런 것들로 지역 경제 어떤 심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골목 상권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골목상점가 연합회 이호준 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세웠던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공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유권홍 인천시 시정혁신관은 최근 유 시장 임기인 오는 2026년 6월 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결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문을 닫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유 시장의 공약과는 정면 배치되는 말인데요. 특히 유 시정혁신관은 행정 절차나 갈등까지 감안하면 대체 매립지 완공이 어렵다며 심지어 소각장을 모두 조성하는 것도 힘들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유 시장의 임기 내에 종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임기 내 매듭 짓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정확한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